오픈 카톡방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참여 인원이 많아서 오픈 카톡방에 참여 수 제한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0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면 2,000명이면 7개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더 참여자 수가 많아졌을 때 카톡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홈페이지로 변경을 하려고 해요. 접수할 때 적어주신 메일로 홈페이지 주소를 드릴 거예요. 여기에 자기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를 쓰면 접속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도 볼 수 있게 하고요. 보여드릴게요. 010-1234 이렇게 하면 입금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입금 확인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배포하는 이 홈페이지에 접수가 되신 분들은 쭉 저희가 입력을 해놓을 거라서, 그러면 여기 입금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저희가 7일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진행 상황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입금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메일로 이렇게 자기는 입금을 했다던가 입금 확인증을 첨부해서 입금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겠죠. 접수도 안 된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접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체 소송 참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소송 접수하기 구글 폼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좀 한다는 거 알아봐 주시고, 문의 메일이 좀 많이 왔는데 다만 환불 관련해서는 입금 내역 교차 점검이 필요해서 일부 중복 입금이죠. 중복 입금 돌려드리는 경우는 이체 내역을 좀 검수해야 돼서 그게 좀 걸리고 있습니다. 돈을 보고 소송하지 마시고 똑바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소송 참여 인단의 소송 목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소송 승소를 목표로 해야겠죠. 소송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DPF 도어 방식을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이제 깃허브에 소스 코드가 돌았어요. 한상훈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유튜브에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어떤 해킹이 이루어졌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DPF 도어 코드가 여기에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한상훈님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백도 설치, 루트 권한 실행, 매직 패키를 싸서 쉘 명령을 쏘는 거, 뭐 루트 권한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조회한다는 거, 유심 데이터를 찾고. 근데 이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자의 루트 접근 권한이 털렸을 수 있다.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루트 권한이 털렸을 때는 다른 서버에 대한 해킹 악성 코드 설치도 일어났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시스템에도 이제 비밀 통로 같은 게 있겠죠. 해커들이 시스템의 일부에 이제 비밀 통로 같은 걸 만들어 둡니다. 그게 이제 백도어 방식이란 건데, 네트워크 이제 패킷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된 것 같아요. 패킷이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대량의 자료가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틀렸을 거냐 이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내부자 계정에 대한 루트 권한이 없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오늘 악성 코드가 새로 발견됐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새로운 통신사의 SK텔레콤 통신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HSS 서버 말고 다른 서버에 대한 해킹 이것들이 일어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민간 수단 1차 조사에 따르면은 휴대폰의 고유 식별 정보인 IMEI 값은 털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SI 값, 유심 고유의 번호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휴대폰 고유 식별 번호는 IMEI 값이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폰을 만드는 게 안 되지 않냐 이런 1차 조사는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서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리고 IMEI 값은 휴대폰에 있는 개인 인증번호예요. 고유식별번호. 근데 IMSI는 유심 자체에 있는 고유식별번호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합해서 쉽게 말하면 SK텔레콤에 승인을 해주겠죠. 근데 유심을 빼서 다른 휴대폰에 꽂으면 다시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유출된 사람의 유심이 잠시 연결이 안 되면 비행기 모드로 해놓던 뭐 데이터를 잠시 끊는다거나 이러면 새로 유출된 IMSI 값을 복제폰에 다른 폰에 넣어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유심으로 문자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인증 절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유출된 IMSI랑 K 값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해킹으로 인한 피해 가정인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새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돼가지고 또 2차 조사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버가 한 30만 개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어떤 서버에서 어떤 게 털렸는지 어떤 게 유출됐는지 그거를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합동조사단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가 해킹됐는지를 샘플링해서 5개 서버만 했기 때문에 아직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늦게 신고한 거 이런 것들은 비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물론 유출 자체만으로도 피해 보상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더 유출됐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심칩 고유 번호는 다 지금 유출된 건 맞아요.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 같은 게 다 유출된 건 맞고, 다만 이제 개인 휴대폰에 있는 고유 식별번호는 아직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남은 거고요. IMEI 값은 EIR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그 서버는 이제 털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HSS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정도면 여러 서버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서버도 이제 유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게 더 해킹되어서 유출됐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도 서버별로 한 곳에 다 몰아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막 사람들이 유심을 교체하러 막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심 말고 인베디드로 할 수 있는 이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 이심 교체까지는 유출되었더라도 유심 교체를 하러 이렇게 많이 줄 서고 허탕치고 이렇게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영업이익, SKT가 유심 발급 비용을 받는 그 매출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기업이 이제 사익 추구를 위해서 했던 것 때문에 결국 유출로 이어졌고, 그게 유출로 이어진 상황에서 쉽게 심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 상황까지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